상인 이야기는 나라를 구한 형고라고 하는 상인과 그 다음에 중국 역사상 2000수백 년 전에 흥미롭게도 경제 전문 변호사가 하나 탄생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2400~500년 전에요. 경제 전문 변호사로서 등석이라는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 후반기 강의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진나라가 본격적으로 동방 진출을 꾀합니다. 요 진나라는 서쪽에 있는 요 진나라입니다. 요 진나라 보이시죠? 그죠? 나중에 천하를 통일하는 진시황이 이 나라에서 태어났죠. 그죠? 이 나라 출신입니다. 요 진나라 목공이 동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국적과 신분과 나이와 민족을 불문하는, 따지지 않는 사불문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네 가지를 따지지 않는 인재 정책을 펼쳐가지고 외국의 인재들을 끌어들입니다. 진나라 목공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죠. 2600년 전에, 600여 년 전에, 네 가지를 따지지 않고 인재를 기용하는 아주 획기적인 인재 정책을 실시합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 인재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진나라의 재상제도가, 승상제도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이래로 29명인가 25명인가 하는 그 승상 이름이 남아있어요. 숫자는 그보다 더 많았을 걸로 보이는데 이름이 남아있는 재상이 25명인데 그 가운데 19명이 외국인입니다. 한 명만 진나라 출신이에요. 나머지는 국적 불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승상은 전부 다 외국인으로 스카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 진시황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사라도 초나라 출신. 그러니까 진나라의 인재 정책은 아웃소싱을 통해, 벤치마킹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천하의 각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을 스카웃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진이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이라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원교 근공책을 내세운 범수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진나라의 도량형 통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나라의 통일 기반을 확실하게 다졌던 상황이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가들 전부 다 외국 출신들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이런 인재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조직이라든지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이제는 이질적 공동체, 질적으로는 다르긴 하지만 공동체 시대가 됐잖아요. 전 세계 자체가. 그래서 이 개방된, 가깝게는 지역사회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모를 통해서 기관의 장을 뽑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기용하는 그런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필요한 때가 됐다. 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우리 고장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외부의 인재들을 충분히 스카웃을 해와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진나라 목공 이후로 진나라가 적극적으로 동방 진출을 꾀합니다. 이 동방 진출 때문에 가장 애를 먹고 가장 긴장해야 되는 나라가 누구냐 그러면 어느 나라냐 그러면 요 정나라였습니다. 요 정나라가 딱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방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맨날 두들겨 맞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요 정나라 장공 때는 상당히 나라의 위세를 떨쳤는데 그 이후로 세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기원전 627년 진나라가 정나라를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하려면은 주나라하고 활을 지나와야 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와서 정나라로 들어와야 돼요. 요 주하고 활 보이시죠? 그죠? 여기를 거쳐서 정나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정나라가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는데요. 형고라고 하는 상인이 가축을 끌고 장사를 하러 나가다가 진나라 군대를 발견을 합니다. 낙양으로 장사를 하러 가다가. 그러니까 낙양 근처에서 진나라 군대를 딱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나라를 공격하려고 진나라 군대를 일으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사람을 서둘러 정나라로 보내가지고 진나라가 지금 쳐들어오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쇼라고 얘기를 해놓고 통보를 하고 자기가 소를 12마리를 끌고요. 진나라 군대를 찾아갑니다. 용감하게도. 그리고는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임금이 그 정나라 임금이 진나라 군대가 힘들게 먼 길을 왔으니까 저더러 소를 끌고 가서 위문을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정나라가 알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랬더니 진나라 장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는 사실은 니네 나라에 별로 관심 없어 하고는 둘러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활이라고 하는 나라를 슬쩍 건드려서 조그만 나라 활이로 멸망시키고 군대를 되돌려가지고 철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옵니다. 이게 현고호사라고 합니다. 호자는 먹을 것 같은 것을 대접한다라는 뜻이고 위로하다, 위문하다. 여기 소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고자 옆에 소우자가 붙어 있잖아. 발음은 호고 뭐 고라고 읽어도 크게 틀린 발음은 아닙니다만 다 발음은 통합니다. 사자는 요거는 스승이 아니고요. 군대입니다. 옛날에 스승 사자를 쓰면은 군대 전체를 총책임지는 벼슬 이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사예요. 사라고 하는 벼슬을 받아가지고 주나라 군대를 총책임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자는 원래 군대 또는 군대를 총책임지는 벼슬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현고가 군대를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고가 진나라 군대를 방문해서 진나라 군대를 위문하는 척하면서 정나라가 이미 다 니네 나라 공격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진나라 군대가 스스로 철수하게 만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대표적인 사례가 현고라고 하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장점 내지는 그들에게서 나라가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정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항상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상 변화가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분야의 변화 상황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이 상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인들 주머니 속에 또는 가방 속에 출장용 가방 속에 세상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사업하는 사람들의 정보력을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고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정나라의 상황과 경제 정책의 진보성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데요. 정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되다 보니까 또 천하의 길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을 잘 활용해야만이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상인들한테는 뭘 받아요? 정보를 얻어야 되고. 왜? 동서남북의 정보, 강대국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 상업을 통해 가지고 무역을 통해서 올리는 경제적 수익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국 역사상 최초로 기원전 7세기에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정나라는 상인들하고 뭘 하냐면 신사협정을 맺습니다. 너희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로 나라에서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마음 놓고 장사하라라고 하는 아마 세계 역사상 최초의 상인과 국가 정보와의 신사협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현고가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소를 끌고 들어가서 진나라 공격을 직접 알리는 애국적인 활동을 왜? 그래야만이 자기 사업이 보장이 되니까요. 보호를 계속 받으니까.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신사협정을 맺게 됩니다. 경영불간섭. 물건을 함부로 빼앗거나 이런 일도 없을 것이며 토지도 갖게 하고 땅도 개간하게 하고 약간의 세금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상인들의 신사협정가를 통해 가지고 재미난
일이 하나 또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있는 무명 상인이 기원전 597년에 정나라 귀족인 순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나라에 억류당하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랬더니 상인이 나서가지고 탈출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런데 탈출은 성사되지 못했지만은 초나라가 순행을 석방을 합니다. 근데 순행은 이 상인을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상인이 애쓴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상인을 특별히 대접합니다. 굉장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사양자가 빠져 지금 대접을 사양합니다. 그리고는 떠나버립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내가 했을 뿐이지 특별 대접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나라 상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 가운데 하나고, 이 상인의 활동 반경을 보게 되면 정나라 출신으로서 초나라에도 갔죠. 진나라에도 가고 제나라도 갑니다. 그래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영광에서 한편 가고 장성 간 게 아닙니다. 중국 땅덩어리 아시잖아요. 그죠? 예. 나라 하나가 우리나라만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그런 또 재미난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형고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정나라 목공이 진나라 침공을 사전에 방지해 줬잖아요, 형고가. 그래서 형고에게 상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형고가 역시 이도 사양합니다. 그리고는 가축과 종업원을 데리고 동위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재미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는 안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불간섭, 규제 완화, 상호 존중. 제가 책에서 뭐라고 썼냐 그러면 상인은 자유로울수록 많은 성과를 낸다라고 썼습니다. 상인들의 적극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정책으로 뒷받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막 무조건 규제를 풀고 정경유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지, 상인들의 규제를 푸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은 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중소기업의 이익이라든지 또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침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쪽에 규제를 푼다는 건 그거는 특혜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잘 가려서 규제를 풀면은 상인들이 많은 성과를 내리라고 봅니다. 정나라 상인하고 관계되어 있는 또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정자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하고 있을 때 북쪽에 있는 강대국인 진나라의 실세 한선자가 사신으로 와요. 사신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옥고리, 옥환이라고 합니다. 옥으로, 옛날에는 옥기는 지금 다이아몬드 같은 거였습니다. 중국의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기중품이 옥이었어요. 이 옥 때문에 전쟁까지 날 만큼 옥을 굉장히 기중품으로 쳤거든요. 그래서 옥 하나하고 성 7개하고 바꾸자는 둥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만큼 옥이 귀했거든. 그래서 이 귀한 옥고리를 갖고 있는 이 짝을 갖고 있었어요. 한 짝만 갖고 있는 거야. 나머지 한 짝이 정나라에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정보를 어디서 듣고는, 자기가 정나라를 방문한 김에 정나라 상인이 이걸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나라 정부에다가, 공실입니다. 정부에다가 나 그거 좀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어요. 내가 요거 한 짝만 갖고 있는데 요걸 세트를 맞추면 좋겠다. 짝이 딱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듣자 하니 정나라 상인이 갖고 있다니까 정나라 정부가 상인을 좀 수소문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 좀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정자산이 거절을 합니다. 이 북방에 강대국이 실세가 왔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거절을 해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인하고 직접 거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인하고 가격을 합의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자산이 이 한선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상인의 물건을 함부로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상인하고 직접 거래를 해가지고 알맞은 가격으로 사가는 건 내가 말리지는 않겠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상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 못하는 게 우리나라 정나라의 상인과의 맺은 규약이다라는 거죠. 이게 정나라의 상인의 위상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일화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상 최초의 경제 전문 변호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등석입니다. 최근에 제가 발굴해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백과 하면은 여러분들이 유가, 도가, 법가, 그 다음에 음양가, 여러 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명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제자백가가 있었어요. 이름 명자, 집가자를 씁니다. 이 사람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논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백가 중에 명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변론가, 혁명가라고도 합니다. 춘추전국시대 때 이제 각국이 법을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평민들이 이 법조항을 가지고 귀족들한테 소송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법을 공표하지 않았어요. 법은 있었는데 법 조문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평민들한테는, 농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아까 잠깐 요전에 보셨던 정자산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2500 몇십 년 전에 최초로 법을 공표를 합니다. 성무법으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 법조항을 큰 가마솥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리에다가 주조를 해가지고 관청 문 양쪽에 세워요. 솥 두 개를. 그러니까 누구나 관청 옆을 지나다니면서 법조항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근데 그 제1조항이 뭐냐 그러면 내 재산과 내 권리를 침탈당하면 소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난리가 났죠. 이게 수구 기득권들이 얼마나 반발을 했겠습니까? 귀족들은 자연스럽게 소송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는 뭐가 필요해? 법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람이 말 잘하고 논리에 뛰어난 명가 출신들이 이 법조항을 해석하고 소송 거는 전문 변호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등석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변호사죠. 아마 세계 역사상 최초의 변호사일 겁니다. 그죠? 이 등석하고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그 민간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설화냐 그러면 요즘 이제 우리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장마가 져가지고 물건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에 나와가지고 시내에 나와가지고 떠내려가는 물건을 막 주워가고 막 이러는 게 막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 사는 부자가 자기 집도 잘 사는데 물건들이 막 떠내려오니까 그 물건을 건지러 강에 나갔어요, 부자가. 그런데 마침 쓸만한 물건이 떠내려오니까 작대기를 걸어가지고 물건을 잡아 당기다가 빠져버렸네.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서 죽었어요, 부자가. 그래 시신이 저 하류에 가서 이제 그 떠내려가서 이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가난한 집 어떤 사람이 그 부자의 시신을 하류에서 건져 올려요. 그리고 시체를 자기 집에서 딱 갖다 놓고는 부잣집하고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시신을 가져가고 싶으면은 돈을 얼마 내라 이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는 또 이게 너무 비싸니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시체는 썩어가는데 협상이 안 되는 거야. 이 두 집안이 야, 득자니 등석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 등석을 찾아가서 해결해달라 그러는 거죠. 변호사를 찾아간 겁니다. 아마 역사상 최초의 변호일 거야. 이게 실제로 사실로 남아있는 변호일 겁니다. 등석이 가가지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그 얼마면 시체를 그러면 가져올 건데 그랬더니 저쪽이 지금 3천만 원을 부르는데 이거 우리는 한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 가가지고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시신을 갖고 있는 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너네는 얼마까지 양보할 수 있냐? 안 돼. 3천만 원까지 받아야 돼. 그 집 부자잖아.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네 집 가장이 죽었는데 장례도 안 치르고 말이야. 그 돈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팽팽하게 해결이 안 나는 거야. 등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해결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이 이놈의 인간이 해결해 준다면서 해결도 안 해주고 말이야. 우리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호사 비용만 챙겨간다고 관에다 고발을 합니다. 등석을 고발하는 거야. 그래서 관할 그 수령이 두 집안하고 등석을 불렀을 거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후레 자식들이네.
양쪽 다. 두 집안 모두 다 후레 자식 나쁜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집안을 모두 다. 양쪽 집안에다가 다. 그러니까 등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 전문가이자 변호사이긴 했습니다만은 일부러 끈 거예요.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인륜에 어긋나게 시체를 놓고 돈으로 타협하는 거, 요거는 벌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증거를 수집을 해놓고 관청에 고발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고발하길 기다렸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대행을 하면서 수집해놓은 증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청에다가 증거물로 내놓아가지고 양쪽 집안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등석이라는 사람은 등석자라고 하는 책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하늘이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고 군주가 백성을 대하는 데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만민차별 부정론자입니다. 그래서 만민평등을 내세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계급적으로 봤을 때 신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신흥상인과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고 정치하는 군주, 명군을 임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등색에게 법과 소송을 배우기 위해서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르치면서 수강료를 뭘로 받았냐 그러면 마른 고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단기 코스는 바지 하나, 장기 코스는 양복 한 벌, 뭐 이런 식으로 수강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재미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처형당합니다. 왜 그러냐? 축형이라고 하는 개인 법률집을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정부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표한 이 법조항은 놔두고 자기가 이 법조항을 자의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반정부주의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위험스러운 존재다 해서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결국은 잡아다가 죽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죽입니다. 그런 것도 옳다 하고 옳은 것도 그러다 하고 옳고 그름에 척도가 없어서 또 되고 안 되고가 수시로 변하는 인간이다. 라는 구실을 붙여서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역사상 최초의 변호사가 그리고 세계 역사상 최초로 자기가 임의로 법률을 만드는 죽형이라고 하는 법률집을 만들었던 등석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또 최초로 정부에 가지고 처형당하는 선례를 남긴 그런 아주 재미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등석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 뭘 반영하냐 그러면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즉 춘추 시대 때부터 시작된 사회 계층의 변화를 얘기를 합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상인들의 출현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공상식관이라고 해가지고 공인들, 물건을 만드는 공인들이나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모두 관청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관청에 소속된 존재들이었는데 춘추 전국 시대 들어오면은 전부 다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 개개인이 경영을 하는 자유상인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대 자본들이 축적이 됨으로써 법률 조항도 자연스럽게 정비가 될 수밖에 없었고 정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상인들하고 신사협정을 맺어가지고 상인들의 정보와 상인들이 창출하는 부를 국가 재정으로 수렴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상의 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변화에서 등석이라고 하는 변호사의 출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였는데 너무 과격한 주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결국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오늘은 나라를 구한 현고호사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남긴 현고호사라고 하는 사자성어, 애국상인으로 현고를 소개를 해드렸고 법률 공포와 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에 따른 법 전문가들이 출연을 함으로써 소송을 대행하는 변호사까지 출연했다. 그래서 등석이라고 하는 명가 출신의 세계 최초의 변호사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